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했다. 그게 내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낡은 노트 한 권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어머니 방 서랍맨 아래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을 때 나는 이미 두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줄씩 읽어내려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생각한다. 내가 원망했던 그 7년이 사실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 버텨낸 7년이었다는 걸. 내가 처음 시력에 이상을 느낀 건 결혼 5년 차 가을이었다.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망막에 손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천천히 진행되는 망막변성이라고 했다.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시야가 좁아질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선고인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하지 못했다. 아직은 보였으니까. 조금 흐릿하고 밝은 곳에서 눈이 시리고 가끔 시야 가장자리가 뭉개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다.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달라진 건 진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원래도 살가운 분은 아니셨다. 말 한마디에 가시가 달려있고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 나오는 분이셨다. 그런데 내 눈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어머니는 확연히 달라지셨다. 훨씬 날이 서졌다. 훨씬 냉정해지셨다. 처음 제대로 얻어맞은 건 사고 2달쯤 지나서였다.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하셨는데 내가 차를 내가다 찻잔을 조금 엎질렀다.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해서 탁자 모서리를 제대로 못 본 거였다. 아주 조금이었다. 걸레로 금세 닦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뜸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것 봐. 눈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이래서 앞으로 어쩔 셈이야?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걸레를 잡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어머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으로 더 어두워지면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할 건데? 남 신세나 지려고? 손님들 눈이 나한테 쏠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닦는 척하면서 같이 닦았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이 자다가 깨서 왜 그래? 하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게 내 습관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상처를 꾹꾹 눌러 담고 혼자 삼키는 것. 그 이후로 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문턱 때문에 처음 크게 한 소리 들은 건 그해 늦가을 아침이었다. 우리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방과 거실 사이에 문턱이 있었다. 낮은 문턱인데 시야가 흐려지면서 자꾸 발끝이 걸렸다. 그날도 비틀거리자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가 성큼 나오셨다. 또! 목소리가 짧고 날카로웠다. 죄송해요. 잘 안 보여서요. 잘 안 보이면 조심해야지.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문턱이 자꾸 눈에 안 들어와서요. 문턱이 거기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문턱을 몰라? 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보셨다. 지금 당장 그 문 다시 열고 들어와 봐. 네. 다시 열고 들어오라고. 황당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데 어머니가 막으셨다. 또 걸렸잖아. 어머니,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들어오려다 걸린 거잖아. 다시. 나는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발을 조심해서 높이 들었더니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다. 그게 뭐야? 왜 발을 그렇게 들어? 오리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 왜 자꾸 걸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대답을 해도 핀잔이고 못하겠다고 해도 핀잔이었다. 남편이 그 장면을 곁에서 보다가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 어머니 앞에 서 있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내가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지켜보셨다. 발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어김없이 한마디씩 하셨다. 또 걸렸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문턱 하나만 넘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다. 눈이 점점 안 보여지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 불안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티는데 어떻게 살려고 라고 콕 집어 말하는 어머니가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남편한테 털어놓으면 남편은 말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무시해. 그래서 나는 그냥 참았다. 부엌에서의 구박은 더 집요하고 더 세밀했다.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간장을 넣어야 할 자리에 액젓을 넣은 날이었다. 눈이 흐려서 병 모양이 비슷해 보였던 거다. 왜 여기다 액젓을 넣어? 병이 비슷해 보여서요. 병이 비슷하면 어떡해?
요리하는 사람이 양념 구분도 못해? 어머니,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눈 탓만 해. 눈 탓만.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고 양념 병들을 싱크대에 쭉 늘어놓으셨다. 봐봐. 이거 전부 어디 두고 있어? 그냥 냉장고예요. 그 양이 어딨어? 젓갈류는 냉장고 문 맨 아래 칸 왼쪽부터 간장 국간장 액젓 순서야. 된장 고추장은 오른쪽 두 번째 칸. 김은 찬장 가스 옆에 참기름 제일 앞. 이게 그렇게 어려워? 갑자기 다 외우라고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두면 되잖아. 쓰고 나면 제자리.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나는 속으로 울컥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헷갈리는 거라고. 당신 며느리가 지금 눈이 나빠지고 있다고. 그 말을 삼켰다. 며칠 뒤 내가 간장을 집다가 국간장을 집었더니 어머니가 부엌문 앞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 그거 국간장이야. 아, 맞다. 맞다가 아니지. 왜 자꾸 틀려? 손을 만져보면 뚜껑이 다르잖아. 뚜껑이요? 간장은 플라스틱 뚜껑 돌리는 거고 국간장은 납작한 거고 액젓은 고무막이야.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틀리지.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나는 멍하니 서서 병뚜껑을 만져봤다. 정말로 달랐다. 간장은 플라스틱이 단단하게 돌아갔고 국간장은 뚜껑이 납작했고 액젓은 고무마개라 손가락의 질감이 달랐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알려주려던 게 아니었다. 왜 그것도 구분 못하냐고 면박을 준 거였다. 그 차이가 묘하게 나를 서럽게 만들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들렀다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걸 들으셨는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다. 어머, 며느리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요.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가 짧게 대꾸하셨다. 봐주면 못해요. 그 말을 나도 들었다. 봐주면 못한다. 그게 그냥 구박하는 핑계처럼 들렸다. 당신이 구박하고 싶어서 갖다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세탁기 앞에서도 크게 혼났다. 세탁 호스를 잘못 눌러서 이불을 망친 날이었다. 눈이 안 보이면 누르지를 말든지. 버튼이 안 보여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전 누르고 두 번째 버튼 한번 시작. 그게 표준이야. 그것만 써. 다른 거 건드리지 마. 그냥 그것만요? 뭘 더 알아야 해.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지. 왜 저렇게 짧게 끊냐고,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냐고. 속으로만 사겼다. 가스 불도 그랬다. 찌개를 끓이다 넘친 날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시면서 말씀하셨다. 불 왜 이렇게 놔둬? 끓는 거 못 봤어요. 끓는 소리도 못 들어? 귀까지 안 들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넘어가기 전에 소리가 바뀌잖아. 보글보글 올라오면 소리가 달라진다고. 들으면 알아. 그리고 휙 나가버리셨다. 나는 가스불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들으면 안다. 그 말이 모욕인지 핀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이후로 나는 찌개를 끓일 때 자연스럽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의도한 게 아니었다. 혼나기 싫어서 그냥. 어머니가 원했던 게 그거였는지는 나중에 알았다. 계단도 그랬다. 현관 앞에 3칸짜리 계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손잡이를 잡아서 겨우 버텼다.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안에서 나오셨다. 넘어졌어? 아니요, 겨우 잡았어요. 잡은 게 어딨어? 넘어질 뻔한 거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조심을 해야지. 그날부터 어머니는 내가 현관을 드나들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다. 손잡이는 잡고 다녀. 발 먼저 확인하고 내려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빨리야. 하루는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셨다. 나중에 남편한테 그 말이 전해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 들어오는 것도 뭐라고 하더라. 발을 어떻게 딛고 손을 어떻게 짚고. 무섭다. 진짜. 남편이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따졌다. 엄마, 왜 수진이한테 그렇게 사사건건 뭐라고 해요? 계단 내려오는 것도 참견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창피한 거 신경 쓸 여력 있으면 다리나 잘 봐야지. 엄마는 왜 맨날 수진이한테만 그래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요? 어머니가 남편을 한번 쳐다봤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남편이 나 대신 따져줬는데도 서럽고 동네에서 이상한 시어머니, 둔 며느리로 소문났을 것 같아 창피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저러실까?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 걸까? 어머니가 달라진 건 구박만이 아니었다.
눈이 나빠진다는 진단 이후로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살뜰하게 챙기지 않으셨다. 원래도 다정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밥상을 차리면 내 앞에 반찬을 놓아주셨고 내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생강차 한 잔 정도는 슬쩍 끓여주셨다. 그런데 진단 이후로 그게 싹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야근이라 나 혼자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당신 밥만 차려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서러웠다. 예전에는 수진아, 밥 먹어 한마디라도 하셨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당신 것만 챙기셨다. 내가 부엌에 있어도 못 본 척 하셨다. 같이 밥상에 앉아도 내 그릇에 뭘 얹어주는 일이 없었다. 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며칠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눈이 안 보이는 며느리가 짐스럽구나. 처음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 번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보였다. 구박하는 것도, 챙겨주지 않는 것도, 찬밥 대하듯 하는 것도 전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아들이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던 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래 누워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어머니한테 부담인 걸까? 눈이 점점 안 보여지면 결국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데 그게 당신 아들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선을 긋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그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거실에서 형님한테 전화하시는 걸 부엌에서 들었다. 민준이 일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나는 손이 멈췄다. 민준이 일, 나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시는 건가? 내 눈 때문에 나를 불안이 발끝부터 올라왔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어머니가 혹시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닐까? 내 눈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남편은 항상 그 말로 끝을 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셨다. 내가 국을 많이 끓여서 어머니 목까지 퍼드리면 됐어라고 하셨고, 시장에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어를 사왔더니 뭐하러 사왔어라고 하셨다. 내가 뭘 챙겨드리려고 해도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다. 그 벽이 뭔지 몰랐다. 내가 잘 보이려고 할수록 어머니는 더 거리를 두셨고 구박은 더 가혹해졌다. 결국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력이 나빠지면 짐이 된다. 짐이 되면 쫓겨난다. 그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게 맞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든 날, 나는 낮에 혼자 동네를 걸었다. 시야 가장자리가 뭉개지고 햇빛이 눈부셔서 자꾸 눈을 찡그렸다.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였다. 표지판 글씨가 흐릿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눈으로. 두려웠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것도 두려웠다. 어머니 눈치를 보는 것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도, 아들한테 짐이 될까봐 내치려는 거라는 그 의심도 전부 다 두려웠다.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바람 쐬러요. 혼자. 네. 어머니가 나를 한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내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물을 수 없었다. 대답이 무서웠으니까. 나는 그 의심을 혼자 안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 상처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서 사고 진단금이 나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꽤 큰 금액이 지급됐다. 사고 당시 가입해 있던 보험에서 나온 수천만 원이었다. 남편이 그 돈을 받은 날 나를 앉혀놓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사하자. 이사요? 엄마 집 너무 오래됐잖아. 낡고 좁고 내 눈도 점점 안 보이는데 넓고 환한 집에서 살아야 이동하기도 편하지.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아파트 구해서 우리 따로 나가자. 말은 그럴듯했다. 그런데 나는 묘하게 마음이 걸렸다. 그 돈이 내 몸이 망가져서 나온 보상금이라는 게, 그 돈으로 새 집을 사겠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이미 신이 나 있었고 나는 또 아무 말도 못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수진아, 앉아봐. 밥상 앞에 마주 앉으셨다. 어머니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냥 단호했다.
민준이가 이사 얘기했지. 네. 그 돈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어머니, 그 돈, 이 집 빚 갚는 데 써.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 다 갚으면 이 집이 완전히 일 거야. 근데 민준 씨가 민준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너는 그냥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하면 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 돈이었다. 내 몸이 망가져서 나온 보상금이었다. 그런데 이 오래되고 좁은 집의 빚을 갚으라니. 어머니,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수진아, 어머니가 조용히 끊었다. 그냥 내 말대로 해. 그게 맞아. 설명도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그냥 내 말대로 하라고. 나는 방에 들어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서럽고 억울하고 분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확신이 됐다.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본 거라고. 내 돈조차 내 뜻대로 못 쓰게 하는 사람이 나를 며느리로 여기기나 한 걸까. 남편은 이사가 무산되자 며칠 동안 냉랭하게 굴었다.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수진이 내 돈인데. 나도 모르겠어. 당신도 그냥 따른 거야? 왜?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뿌옇게 변해가는 세상이 그날은 유독 더 어려 보였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심장 수술이라니 나는 진심으로 걱정됐다. 어머니가 나를 구박하고 상처를 줘도 그분이 내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 병원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제가 죽 끓여왔는데 드실 수 있으세요? 됐어. 또 그랬다. 나는 죽통을 내려놓고 창가 의자에 앉았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먼저 일어나려고 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수진아, 네. 힘들지? 나는 순간 멈췄다. 아니에요. 힘들겠지?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다. 그 옆모습이 처음으로 늙어 보였다. 작아 보였다. 힘들지. 그게 위로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그냥 혼잣말인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생각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이 더뎠다. 2달쯤 입원하셨다가 퇴원했는데 그 이후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다. 걸음이 느려지고 밥도 잘 못 드시고 눈의 생기가 줄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여전했다. 그 씻을 때 물소리가 너무 크잖아. 주변 사람 생각도 해. 빨래를 그렇게 대충 개면 어떡해. 다시 해. 금식에 가니 왜 이래? 아직도 제대로 못 맞추네. 나는 이제 거의 반응을 안 했다. 그냥 들었다. 그냥 넘겼다. 시력이 더 나빠지면서 부엌일이 버거워졌는데 어머니는 더 가혹하게 지적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그게 어두운 건지 눈을 뜬 건지 구분이 잘 안 됐다. 그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소리도 없이 울었다. 그때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새벽 2시였다. 어머니가 뭔가를 쓰고 계셨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섰다가 그냥 돌아왔다. 그게 일기장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다시 입원하신 건 이듬해 봄이었다. 이번엔 상태가 달랐다. 의사가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얼마 안 남았대. 한 문장이었다. 그 한 문장이 온 집안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죽을 끓여가고 과일을 깎아가고 어머니 손발을 닦아드렸다. 어머니는 기력이 없어 많은 말씀을 못하셨다. 그래도 가끔 눈을 뜨시면 나를 오래 바라보셨다. 말은 없었다. 그냥 바라보셨다. 한 번은 병실에서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쁜 사람인 거 알지?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됐어. 그냥 잘 지내.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그 주 안에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계속 울었다. 슬픔이 맞는지, 억울함이 맞는지, 원망이 맞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뒤섞여서 그냥 흘렀다. 어머니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는지도 몰랐다. 그냥 7년이었다. 7년을 같은 집에서 구박받으며, 그래도 버티며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남편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맨 아래 스웨터 밑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낡고 작은 노트였다. 겉에 아무 제목도 없었다. 남편이 첫 장을 펼쳤다가 멈췄다.
한참 읽더니 내 방으로 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흐릿하게만 보이는 상태였다. 수진아. 응. 너한테 읽어줘도 돼? 뭘? 엄마, 읽기. 나는 일어나 앉았다. 남편이 내 옆에 와서 앉더니 첫 줄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는 사고 직후였다. 수진이가 사고가 났다. 눈이 안 보여진다고 한다. 의사가 천천히 진행된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1시간을 울었다. 며느리가 앞이 안 보여질 것이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민준이는 살갑지 않다. 그 셋이 머릿속에서 엉켜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편이 목이 잠겼다. 잠깐 멈췄다가 계속 읽었다. 오늘은 수진이한테 또 독하게 굴었다. 찻잔을 엎질렀는데 사람들 앞에서 연박을 줬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미안하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앞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 스스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나한테 의지하다가 내가 없어지면 무너진다. 몸이 기억해야 한다. 문턱 하나도, 양념 자리 하나도, 계단 손잡이 하나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이 먼저 가고 발이 먼저 알도록, 내가 없어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독하게 구는 거다. 상처받아도 버티는 힘,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 다시 읽었다. 오늘은 수진이가 부엌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 없이 우는 거 나는 안다.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못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무너지면 이 아이가 더 무너진다. 봐주면 못한다. 그걸 알면서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수진이가 나를 원망하는 거 안다. 민준이도 뭐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리는 거 안다. 괜찮다. 내가 죽고 나서 욕먹어도 괜찮다. 이 아이가 살아남으면 되니까. 남편 목소리가 끊겼다. 다시 읽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나는 이미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남편이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오늘 수진이 진단금이 나왔다. 민준이가 이사 가자고 했다는 걸 알았다. 그건 안 된다. 내가 죽고 나서 민준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 돈이 민준이 손에 들어가면 수진이 손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법무사를 알아봤다. 수진이 진단금으로 이 집 빚을 다 갚도록 했다. 일부러였다. 그리고 오늘 유언 공증을 써뒀다. 이 집은 수진이한테만 간다. 민준이한테는 없다. 눈이 안 보이는 며느리한테 집 한 칸은 있어야지. 몸 하나 아닐 곳은 있어야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어서 나를 욕할 거다. 며느리 돈 가로챈 시어머니라고. 수진이도 원망했겠지. 그래도 된다. 나는 이 아이가 훗날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만 보면 된다. 남편이 책을 내려놨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이미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다. 언제 내려갔는지도 몰랐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흘렀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그때 어머니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턱 하나 못 넘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손으로 만져보면 뚜껑이 다르잖아. 들으면 알아. 손잡이는 잡고 다녀.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지. 욕인 줄 알았다. 구박인 줄 알았다. 나를 몰아내려는 말인 줄 알았다. 가르쳐준 거였다. 내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없어도 이 집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눈이 안 보여도 손이 기억하고 발이 기억하고 귀가 기억하도록. 7년이었다. 어머니는 7년 동안 나를 버텨내게 만들고 있었던 거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욕을 먹으면서 나쁜 사람이 되면서 새벽 2시에 불 켜놓고 일기를 쓰면서 남편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수진아,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7년을 버텼다. 진짜 독하게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눈이 안 보여도 괜찮다. 느리면 느린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면 된다. 그게 삶이다. 나는 곧 간다. 그래도 걱정은 안 된다. 너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마지막 줄이었다. 수진아,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남편이 책을 덮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어머니가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이 글을 쓰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거실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밤에 어머니도 방에서 이 일기를 쓰고 계셨던 거다. 같은 밤에 같은 집에서 둘이 따로 울고 있었던 거다. 나중에 남편이 법무사를 통해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었다. 어머니가 미리 써두신 유언공증이었다. 남편 몫은 없었다.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더니 내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나도 몰랐어. 7년 동안 몰랐다. 욕먹고 상처받고 억울해하면서 이혼이라도 하라는 건가 오해하면서 어머니의 그 눈빛이 뭔지 끝내 몰랐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으시던 그 손이 생각났다. 말이 없으셨던 거,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던 거, 힘들지 하고 물으셨던 거, 나쁜 사람인 거 알지 하셨던 거, 알았던 거다. 당신이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으셨던 거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산다. 빚 하나 없이. 내 명의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집에서 시야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서운 게 조금 줄었다. 문턱 앞에서 발이 먼저 올라가고 양념 뚜껑을 손으로 만져서 구분하고 찌개 끓는 소리에 귀가 먼저 반응한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심어준 것들이. 어머니,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거 이제는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좋은 방식으로 사랑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독한 시어머니가 사실 며느리를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었다면 알고 나서도 원망이 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